네, 트럼프 내각 인선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추문이니 뭐니 말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뭐 이런 평가도 지지자들은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진짜 이렇게 돼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대선을 이렇게 팔로업을 1년 내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내각 인선까지 이제 팔로업 하고 계신 거죠. 네, 피곤합니다. 그래도 좀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무엇을 하든 정말 상상을 초월했고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번 겪어봤고 이미 또 예고했고 다들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없는 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뽑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인선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떤 인선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국방장관이 좀 저는 눈여겨봤어요. 네. 지난주에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목요일 날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짧게 네. 다뤘고 어떤 분이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고 논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국방장관도 그렇고 뭐 오늘 특별한 주제 아니지만 하여튼 법무장관도 그렇고 법무장관, 뭐 맷 게이츠. 성폭력 국방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피트 헤그세스. 헤그세스라고 읽는 거 맞아요? 헤그세스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스펠링이 어렵더라고요. 네, 헤그세스라고 보통 우리 이제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몇 명 지명 안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성폭력으로 의심받는 혹은 이제 뒷돈을 줬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헤그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맥 게이츠 이 2명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CNN 같은데 거의 매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폭행 혐의도 있고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인 우월주의자인 거죠. 그리고 그 2001년에 16 의회 폭동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의 그 폭동자들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 직후에 의회에 와서 선거 무효다 그러면서 의회 점거하고 트럼프 낙선 이후에 사람들. 네, 16 의회 폭동. 그때 그 사람들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이게 그렇게 놀랍진 않은 게 트럼프 스스로가 이번에 경선 당시 지난달이었나요? 그 뭐 Day of Love인가? 그날은 사랑의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월 6일 의회 폭동을 사람이 죽고 했는데 사랑의 날일 때 거의 유사한 그 언어 체계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또 그거 내란 선동한 거 아니냐는 그런 혐의도 받고 그랬던 거죠.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그걸로 수백 명이 여전히 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의회 폭동자들. 그러니까 주도자는 최고형이 지금 2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난폭하게 사람들을 이제 그 폭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게 한 10대까지 되죠. 그래서 22년 뭐 24년 이렇게 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게 이 국방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여성 군인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성 군인들에 대해서요. 네, 폄하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제 미군 현역병의 한 17.5%가 여성입니다. 꽤 많네요. 꽤 많죠. 20%는 안 되는데 왜냐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뭐 그 항공이든 뭐 잠수함이든 이게 항상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그 한 10여 년간 계속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모든 그 어떤 영역이든 여성들이 다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을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20%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군인 때문에 전투에서 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또 군사훈련 과정에서 낮아진 기준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군인들은 더 낮은 기준으로 합격해서 전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훈련 과정이면 또 나중에 훈련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고는 또 다른 기준으로 훈련 받는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던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예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전현직 여성 군인들이 일단
그 성명까지 내면서 사실관계부터 모두 엉터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해군 참전 용사라고 해요. 로리 매닝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모든 직군마다 체력 기준이 있고 이것은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그래서 정확히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전 국방장관인 리언 파네타 이분이 ABC랑 인터뷰를 했는데 전직 뭐 장관 출신이니까 가장 많이 알겠죠. 남성과 정확히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고 여성 군인이 만약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같은 공화당 사이에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여성 의원 중에 조니 언스트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화당이고 아이오와 주 이제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참전 용사 출신이에요. 전투 경력을 가진 최초의 여성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분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가장 또 잘 알겠죠. 그 헤그세스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겠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역 여당 의원인데 그렇죠. 같은 공화당. 그렇고 같은 군인 출신이고 그런데 뭐 어쨌든 인준 과정이 이제 청문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겠다라는 거는 너 안 되겠다. 문제 제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차기 상원 군사위원회 이제 의회가 또 바뀌니까 그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그 조저 위커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분도 역시 현재 여성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 그 헤그세스의 관점을 명확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조니 언스트, 로저 위커 이런 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화당 내부에 있죠. 이런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네. 통과를 안 시켜주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같은 뭐 민주당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결이 좀 다르고 뭐 국힘도 결이 다른 것처럼 여기도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한결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국방이나 안보나 외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그 의회 선거에서 상원이 53석을 얻었죠 공화당이. 네네. 그래서 한 3석 정도만 이탈표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화될 수도 이 의원들의 성향에 일단 따라서. 인준 과정에서는 의회가 힘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공화당에서 다 들어주겠죠. 왜냐면 상하원을 다 장악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뭐 행정명령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인준은 명확하게 규정된 거기 때문에 네.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경력도 과연 일단 국방장관 자격이 되느냐 물론 뭐 소령 출신인가 네. 하지만 그 경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령의 관점으로 국방장관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소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소령 출신으로 다른 경험을 쌓아서 다른 행정 경험을 가지고 민간인 정치인과 비슷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국방장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좀 시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참모총장 출신 이런 사람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전략적 관점 이런 거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하원이나 상원 의원 같은 걸 하면서 뭐 외교이나 국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커리어를 쌓았으면 이런 비판을 좀 덜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또 진행자로서 한 10여 년간 그렇죠. 지내왔고 해서 뭔가 조금 빈틈이 많아 보인다.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좀 빈틈이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 40대 초반이죠. 42세인가 44세인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즘 근데 보면은 40세 지명자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 보면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 뭐 젊은 거야 뭐 젊을 수 사실은, 있죠. 네, 뭐 좋은 새로운 관점을 사람을 볼 수는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오히려. 하지만 또 방송 진행하다가 갑자기 장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안 갑니다. 네, 계속 방송할 겁니다. 우리 모두 방송한 사람으로서. 근데 진짜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당선 초기에 이렇게 같은 정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그것도 첫 번째 내각 임명권에 대해서 네. 이 목소리 내긴 쉽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균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네. 이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길 끄는 인사가
그 지난번에 한번 로버트 케네디 다뤄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제3 후보로 떴을 때. 예,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번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다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두 번 이제 트럼프의 손 들어줬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 두세 번은 다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뭔가 그때 그 기억나세요? 한 자리 지금 약속하고 갔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그거 맞았어요. 정확하게 예, 맞았어요. 역시 환경 장관이었어요. 네. 그 복지 아니에요, 복지. 복지 쪽. 네. 네. 복지 장관이죠, 복지 장관. 뭐 정확하게는 복지 장관. 네, 네. 네. 헬스.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약속받은 거는 맞네요. 약속받은 건 맞죠. 이 자리가 정확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가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아니죠? 이분이 뭐 어쨌든 환경 문제,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이고 이제 무소속으로 뛰다가 민주당과 너무 사이가 틀어지고 트럼프 손을 들어준 게 지난 8월 23일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환경 관련해서 뭐 변호도 하고 그래서 히트를 한두 번 쳤었나 봐요. 이제 이게 꽤 근데 오래전 일이고. 그런데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뭐 트럼프한테 손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현대 의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불신하는 약간의 음모론자예요. 네. 뭐 대한의학 같은 거. 네, 약간 그런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모든 백신에 대해서요? 거의 모든 건지 거의 모든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백신 같은 거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그 우리 얼마 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백신에 그때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네. 코로나 백신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이분이 됐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다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 네.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뭐 우리 사스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등등 하는데 예전에는 뭐 10년에 한 번 이렇게 왔다면 지금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많은 전염병 그 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주요 워딩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백신 의무화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홀로코스트 사람 다 죽이는 유대인 대학살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그런 식으로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네, 백신을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의무화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골절과 암을 유발하는 불소를 공공 상수도에서 제거해야 된다. 왜 우리 상수도 그 불소 쓰잖아요. 넣죠. 네. 치아 건강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골절이나 암 유발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워딩들이 현대 의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위험하다 했는데 떡하니 보건부 장관에 앉힌 겁니다. 하필이면. 그리고 여담이지만 10년 전에 그 맨하탄의 곰 그 사체 유기된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맨하탄 공원?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거였죠? 그게 있었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맨하탄에 갑자기 곰 사체가 예를 들어 뭐 고양이가 죽었어요. 뭐 강아지가 죽었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곰이 죽었어요. 커다란 곰이요. 아기 곰이었다고 아기 해요. 곰이? 네. 그래서 10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어요. 왜 맨하탄 한가운데서 곰이 죽은 채로 발견됐을까? 그런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 양반이 실토를 했어요. 사실 내가 맨하탄 공원에 그 곰 사체를 유기했다. 이유가 뭐냐면 사냥을 하다가 죽은 사체를 발견했나 해서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저녁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동하는 내내 이 차에 싣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맨하탄에 그 곰 사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 기행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10년 동안 이거는 무슨 장관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도 이상한 거죠. 내 지인이 그랬어도 이건 진짜 이상한 그래서 일인데. 그 한동안 미국 언론에서 맨하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여의도 한강공원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데잖아요. 여의도 공원 한가운데다가 아니면 뭐 여기 덕수궁에다가 곰 사체 놓고 달아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싶었는데 본인이 어쨌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뭐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런 뭐 대체의학 뭐 수호자다 이걸 다 떠나서라도 뭔가 이렇게 기행을 일삼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좀 불행하죠. 위험하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팬데믹으로 돌아가면 그 팬데믹이 다시 닥친다면 이 장관이 어떻게 할까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아예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장관이 할 일 따로 있고 뭐 우리도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에 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회적인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2021년 9월에 그러니까 한참 진행될 때였죠. 뉴욕타임즈에서 레드 코로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하나 실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했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화당 쪽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진짜요? 네, 네. 와, 그 어떻게 그럴 그게 수가 너무 있어요? 신기하죠. 무슨 코로나가 정치 성향 봐가지고 네. 공격할 것 바이러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레드 스테이트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플로리다 출신들 지금 장관 지명한 사람들만 한 두세 명이 다 플로리다 출신이거든요. 보좌관 뭐 요즘 플로리다가 잘 지금 나가요. 루비오가 루비오도 플로리다. 국무장관, 네. 거기가 플로리다 출신이고. 이 한 세 명 정도가 있는데 어. 루비오도 그렇고 게이츠 법무장관도 그렇고 마이크 워츠 국가안보 보좌관 네. 후보도 다 플로리다 출신이에요. 네네네. 네. 그럼 뭐 여담이긴 합니다. 하여튼 우리도 이제 어떤 지역 특정하게 많이 챙긴다 할 때 딱 그런 느낌이야. 플로리다 표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워낙 그쪽에서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다 호남 출신이다, 다 영남 출신이다 맞아요. 이럴 때랑 비슷한 느낌이네.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런데 처음에는 그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센터에서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설문을 했는데 민주당 유권자는 86%가 최소한 1회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공화당 유권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비율이 60%에 그쳤어요. 한 26%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요? 실제 그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그 얼지 막 그 이거 맞아야 돼 했는데 바이든이 직접 가서 백신 맞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야 나도 맞는다. 뭐 음모론 다 집어쳐 이런 거였는데 플로리다나 이런 데서는 그 디센티스나 이런 사람들 이거 다 음모론이라고 그 마스크도 쓰지 말라 그러고 백신도 맞지 말라 그러고 이러한 공화당 내 움직임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정파에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사망자들 많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을 때 뭐 흑인 라티노 이 얘기는 이제 그 인슈런스가 없어서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가 됐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백신을 한참 맞은 다음에 봤더니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트럼프가 70% 이상 득표한 카운티를 봤더니 제 4차 재확산 시기가 2021년 6월 말이거든요. 그 이후에 봤더니 10만 명당 47명이 죽었어요. 공화당 네, 쪽. 네. 그런데 트럼프 지지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 카운티를 봤더니 10만 명당 10명.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트럼프 지지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서 믿지 않고 마스크 별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모든 거 국가가 간섭하는 거 싫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건 뭐 자신의 철학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전염시키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분위기 진짜 많이 다르네. 우리나라는 거의 100% 접종 거의 받지 우리나라는 않았어요? 뭐 이게 정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과학의 그렇죠. 문제인데. 현대 과학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현대화가 덜 된 것 같네. 뭐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됐고 네. 뭐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됐지만 네. 여의도 가서 국회를 점거한 국민들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걸 지지한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정치인도 없고요. 뭐 네. 제도권 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정말 소위 이 표현이 그렇지만 좀 후져지고 있는지 보기에는. 참 그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혹은 이미 그렇게 많았었는데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많이 해요. 뭐 어떤 과학이나 수학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문화 전쟁에서 이제 사실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보고 이번 전체 선거의 결과를 본다면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존 F 케네디 아직은 이제 지명자죠. 이 사람이 정말 복지부 장관이 되면은 와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그러게. 걱정됩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복지부 장관인데 사실은 그때 전 세계가 또 미국의 백신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미국의 공급하고. 제약업체들을 어떻게 미국 정부가 잘 구슬리거나 또는 협박해가지고 백신을 다른 나라들에 다 잘 싼 값에 팔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접근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의사결정권자가 로버트 케네디라는 백신 그렇죠. 음모론자가 되겠네요. 백신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발언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이제 보건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너 제약회사 로비 받았지 이렇게 공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미래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전염병이라는 건 사실 국경이 없으니까 제가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때 몇 명 죽었더라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 국무장관 아니에요? 아 역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국무장관 인선도 지금 발표가 됐죠. 네. 마르코 루비오. 마크 루비오, 네. 네. 상원의원 역시 플로리다 출신. 계속 일부에서 보도가 되긴 했지만 공식 지명한 건 13일이에요. 네, 트럼프 당선자가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53세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워딩을 했는지가 쭉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디폴트 일단 대중 강경파예요. 그게 국무장관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대중 강경파고 대북 강경파이기도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강성일 수밖에 없는 게 쿠바계 그 이민자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쿠바 뭐 공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막 치를 떠시는 분입니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뭐 바텐더고 어머니가 그 호텔 청소를 하셨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삼성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쿠바계 이민자로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상징성이 있는 사람인데 찾아봤더니 2014년에 한국에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박근혜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남한과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되고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근데 그동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워딩들을 제가 쭉 봤는데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예. 남한 주도로 뭐 통일을 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발언들. 그러니까 늘 그 공화당 쪽 의원들이 사실은 깊게 알지 못하지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딱 그 공식과 같은 발언들 있죠. 써준 거 얘기하는 거겠죠. 딱 그런 워딩들 그 더 이상 뭐 깊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북한 쪽 워딩은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마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앉힌다는 건 향후 뭐 대중관계 뭐 뻔하지만 대북 관계에서 좀 흔들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니까. 네. 네. 야, 평양 가자 하면 가겠죠. 트럼프야말로 한국을 제치고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항상 통미봉남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는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전에 관계나 이런 거 동맹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뭐 김정은 만나러 평양에 갈 수 있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마크 루비오가 말려봤자 뭐 그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 이제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존 볼튼에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나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존 볼튼 때문에 내가 뭐 외교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고 이런 그 어떤 분노와 원한이 아직 있는 상황이에요. 이 트럼프가.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가면 같이 반대로 가면 같이 그에게 막 이렇게 수긍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인선하는 거의 모든 그 디폴트는 뭐 대중 강경파 이것도 있지만 충성파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예스할 예스맨들을 뽑았다. 그 기준에는 뭐 마코 루비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인선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그 외교를 했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오바마 때 힐러리 클린턴이 뭐 4년 내내 했던 것도 거의 기억이 뭐 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존 케리 한때 대선 후보였기도 했던 그분에게 또 국무장관 또 4년 맡기고 여기 한 번 맡기면 그 4년 좀 맡기는 네. 편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때는 계속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그래도 트럼프 때 갑자기 국무장관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갑자기 트럼프 일기 때 네, 일기 때. 폼페이오. 폼페이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는 절대 임명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아, 그래요? 트럼프가. 네. 폼페이오도 상당히 그래도 권한을 갖고 굉장히 일을 했던 권한을 것 같은데. 가졌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좀 제어한 것 같기도 하고. 살살 달래면서 잘 네.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은.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북한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폼페이오와 존 볼튼이
김정은과의 어떤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좀 막았다라고 이제 알려졌죠. 뒤에 가서는. 폼페이오는 뭔가 존 볼튼이 절대 안 돼. 뭐 트럼프는 얘기할게. 그럼 폼페이오는 좀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평양에 직접 갔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좀 하겠다라는 건가 했는데 제스처만 그렇고 속내는 아니었다. 이런 이제 후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폼페이오는 다시는 뭐 자리 안 줄 거야.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트럼프가. 네. 딱 두 명 그 지목했는데 또 한 명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뭔가 좀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이 이제 루비오 그 국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아주 시간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루비오랑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 이게 뭔가 강성인데 공화당 내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포린 팔라스에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공화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쟁광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는 아예 고립주의로 가자는 거잖아요. 다 필요 없고 미국만 생각하자. 그게 경제든 안보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나토에도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 특히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이 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를 두고 저 사람들 좀 아니지 않아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떤 워딩이나 그동안의 어떤 철학들을 보면은 그래도 고립주의가 아니라 개입주의자라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고립주의 뭐 트럼프 그걸 이제 메인스트림 만들어 놓고 트럼프까지 뽑아놨는데 정작 그 가장 그 뭐 외교 안보에서 중요한 안보보좌관 자리를 차지한 사람과 국무장관이 개입주의자라면 우리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안보보좌관으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낙점된 거죠. 장관이 아니라 안보보좌관은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딕 체니, 그 네오콘의 거두, 그렇죠. 전 부통령과 럼스펠드 그 아들 부시 때 거의 뭐 다 해먹은 이 둘이 같이 해먹었죠. 국무장관이었죠. 딕 체니와 럼스펠드 보좌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 광들이라고 소위 이제 칭하는 그 사람들 바로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마이크 월츠예요. 사실상 이라크 전쟁의 주역들이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 전쟁관 같은 사람을 우리 지금 다 철수하자고 하는데 왜 안보보좌관에 앉혀놨어 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보수 칼럼니스트가 등장해서 아니야 그래도 결이 달라. 그러니까 딕 체니와 럼스펠드는 뭐 이라크 뭐 실제 침공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개입주의. 근데 그것이 개입주의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아예 개조시켜서 소위 민주주의를 이식시키려고 했잖아요. 뭐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민주화시키겠다라는 정말 거창한 꿈을 갖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가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간 뭐 모두 다 이제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이식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뭐 이렇게 좀 시비를 걸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지 못해. 딱 이 정도까지지. 그래서 딕 체니랑 럼스펠드 같은 그 니오콘과는 좀 결이 다르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공화당 내에서 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십자군처럼 가치를 이식하기 위해서 개입하자 이런 건 아니고 네. 상대방이 도발하면 방어는 해야지 네. 이런 정도 소극적이라는.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다른 뭐 결이라는 거죠. 고립주의라고 해도 뭐 미국의 힘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뭐 군사력 우리 뭐 최고야, 세계 최고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좀 예외주의적이고 우리는 정말 이제 세계 최고야, 최강이야 이런 자부심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뭐 안 본 척 이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전쟁 직접적인 개입파가 있고 소위 축소파가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메인스트림이냐가 지금 그 약간 디베이트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완전히 고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루비오랑 마이크 월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그쵸. 네. 뭐 그런 그래서, 얘기네요. 네, 그래서 포린 팔라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조금 길게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없나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그 트위터 X에다가 또 이제 장관 이 사람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올리고 요즘 그랬더라고요. 공동 정권이 유행인가요? 네. 공동 정권.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막 2명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삼촌이 됐죠. 네. 네. 엉클이 일론. 됐죠. 머스크가. 트럼프 손녀가 머스크를 삼촌이라 부른다고 하죠. 근데 사실 눈 뜨면 항상 집에 그 머스크가 있잖아요. 가족 사진에도 있더라고요. 네, 플로리다에서 거의 합숙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엉클이라고 부를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사실 젤렌스키랑 통화할 때도 그렇고 음. 뭐 미국에 있는 이란 대사랑도 뭐 머스크가 비밀리에 만났다고 하고 최근에 거의 모든 인선에 기입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한 게 있어요. 일단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재무장관 후보를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막 중요하죠. 중요하죠. 음. 그래서 그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이제 이분도 굉장히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를 실제로 집행할 인물이라면서 막 추켜 세웠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에 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주장이자 압박이죠. 그래서 근데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과 역시 또 뭐 백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스콧 그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은 경쟁 관계예요. 근데 머스크가 이 스콧 베센트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X에 이 하워드 러트닉을 지지한다고 재무장관으로 앉혀야 된다고 굳이 얘기를 했어요. 아, 심지어 디스하기까지 네네. 누군가를. 그러니까 지금 막 서로 가서 트럼프 당선자 만나려고 플로리다에 거의 이제 상주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 그런데 뭐 주변 사람들도 계속 로비를 하겠죠. 그런데 재무장관으로 앉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의 의견에 동조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그건 압박이잖아요. 의견만 개진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너무 소위 말하는 이제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모든 인선에 개입한다고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냐면은 이 정통 어쨌든 캠프 출신들이 있잖아요. 공화당 출신들이건 아니면 트럼프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난 트럼프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얼마 전부터 친구가 된 머스크와 물론 이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으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엄청나게 그쵸 효율적인 그 유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다고 뭐 미국 언론들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천억 원 이상 기부한 거는 맞지만 그걸로 뭐 장관 대여섯 명 임명권 갖고 뭐 이러면은 그 장사가 좋은 장사인지 아닌지 뭐 본인 기업들 다 잘 나가고 주가 폭등하고 이런 뭐 괜찮은 장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무장관 이제 어제 밤에 다시 보니까 17일 뉴욕타임즈 어제 보니까 지금 나왔던 뭐 러트닉이나 스콧 베센트 말고 트럼프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또 슬금슬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름은 월가 억만장자로 하는 마크 로안이 거론되고 또 케빈 워시라고 전 연준 이사회 총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젯밤에 이제 보도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굉장히 다른데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연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연준 네. 이사회 출신을 재무장관 앉히면 또 트럼프가 배신하는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이게 왜 여기도 균열이 좀 있네요. 우리나라도 누구 이제 안 치려면 서로 막 투서 나오잖아요. 네. 쟤는 안 돼요. 과거에 무슨 비리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플로리다 주변에서. 그래서 하도 이제 서로 비토를 많이 하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누가 될지 아직 몰라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얘기 다음번에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시간이. 평론가님 준비해 주셨는데 어쨌든 더 깊이 있게 다음번에 크루그만 얘기하고 하기로 하시고 네. 오늘은 보니까 어쨌든 얘기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이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고 어쨌든 뭐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보겠다. 그 방향은 지지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뒤집어 보겠다고 이승원 평론가님은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뒤집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내부에서 반발과 균열이 만만치 않다. 공화당 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일단 1차 격돌이 벌어질 것이다. 네. 웬만하면 다 되겠지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헤그세스, 케네디. 네. 뭐 케네디는 낙마 못 시키겠죠. 네, 연합했으니까. 헤그세스랑 헤그세스가 좀 위험해 보이고 법무장관은 근데 맷 게이츠. 맥 게이츠는 본인,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의 그게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개인의 뭐가 달려 있죠? 그 지금 사법부에 지금 재판이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다 이제 기소 중지시켜야 되고 법적으로 다 깨끗하게 클린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렇더라도 양보하더라도 법무장관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그 성폭력 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저는 가장 큰 관심은 일론 머스크의 재무장관 제안을 트럼프가 받을 뿌리치고 것인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뿌리치고 완전 엉뚱하게 FRB 없애자고 그랬는데 FRB 출신을 안 치거나 이런 아니면 월가 출신을 안 치거나 이런 그러네요. 일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네요. 포인트? 완전 네.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쯤 결정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또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과정 살펴봤습니다.